오늘의 숫자는 400억입니다. 400억 달러는 미국이 아르헨티나를 구제하는 데 사용한 비용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아르헨티나 페소를 직접 매수했어요. 아르헨티나 페소는 2024년 4월 289%가 넘는 초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화폐입니다. 오늘 1,000원짜리 사과가 내년에는 3,890원이 되는 나라. 내가 가진 화폐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화폐를 빠른 시간 내에 가치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자산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말이죠. 건물, 빌딩을 사는 방법으로. 하지만 미국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자산이 아닌 혹은 페소를 파는 게 아닌 아르헨티나의 통화 페소 그 자체를 샀어요. 심지어는 그 지원 약속을 2배로까지 늘릴 수 있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상하죠. 미국은 셧다운으로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아르헨티나가 반드시 구해줘야 할 동맹국이나 핵심 교역국도 아니에요. 상위 3위나 5위에도 들지 못해요. 이 결정은 의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았고 표결도 없었고 언론에서도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관계자들은 이건 구제금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미국은 무슨 돈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재무부는 이 자금의 출처를 ESF라고 밝혔습니다. Exchange Stabilization Fund 또는 환율 안정기금. 역사상 단 몇 번만 사용될 정도로 비밀스러운 미 재무부 내부 펀드입니다. 이 기금은 대공황 시절 루즈벨트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가 긴 기금이에요. 그는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금의 가격을 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재평가하는데요. 하루아침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의 가치가 70% 뻥튀기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70%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돈이 생겼겠죠? 하지만 루즈벨트가 이걸 함부로 사용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대신 여기서 만들어진 돈을 ESF라는 새로운 비상기금으로 묶어놨어요. 의회 승인 없인 사용할 수가 없었고 달러 안정화 또는 외국 경제에 개입하기 위한 특수 자금으로만 사용했어요. 그 이후 90년간 ESF는 거의 쓰이질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사용 빈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먼저 1999년 멕시코 페소 위기 당시 미국이 이를 구제하면서 처음 사용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용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팬데믹 당시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신용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리고 2025년 현재 아르헨티나 통화 위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가 바로 현금을 송금해 주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페소와 달러의 통화 스왑, 즉 교환이에요. 미 재무부가 페소를 사고 그 대가로 달러를 지불하는 모양새죠. 하지만 페소는 초인플레이션 중인 화폐, 즉 미국은 얼음 조각을 담보로 받고 사탕을 내준 거예요. 이게 첫 200억 달러고요. 2차로 전달될 200억 달러는 민간 투자자, 헤지펀드, 국부펀드, 은행들이 함께 조달한대요. 왜? 손실이 나면 재무부가 다 보상을 해주거든요. 만약 기적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살아나면 그 이득은 다 이 민간 참여자들 건데요. 손실이 나면 이게 정부와 시민들의 거가 되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입니다. 자, 돈의 출처는 이렇게 밝혀졌는데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는 게 있어요. 대체 왜 아르헨티나일까? 재무부 장관 스캇 베센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구제금융이 아닙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닙니다. ESF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실을 낸 적이 없고 이번에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를 구제금융이 아닌 통화 안정화 파트너십이라고 불렀어요. 미국이 개입해서 아르헨티나 통화를 안정시키겠다 이런 협력이라는 명목이죠. 그리고 이를 진두지휘한 것 역시 스캇 베센트예요. 월가의 유명한 거시 투자자였고 과거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에서 수십억 달러를 운영하던 유명 트레이더였어요. 그런데 베센트는 재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딱 한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은 미국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던 지난 몇십 년간에서 다시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중국이 남미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여기서 첫 번째 이유가 나오죠. 바로 중국입니다.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개도국의 자금 조달은 세 곳에서 담당했다. IMF, 세계은행, 그리고 중국. 미국은 자국 내 금융위기를 수습하느라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사회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꾸준히 이뤄왔고 중국은 위안화 그리고 금을 조합해서 탈달러 흐름을 가속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에 스캇 베센트는 달러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선
미국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그 첫 번째 사례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시선에서 아르헨티나는 복잡한 나라, 천연가스나 리튬, 비옥한 농지 같은 이런 자원 잠재력은 훌륭한 나라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복수 환율제를 운용 중이며 만성 채무 불이행 국가 중 하나죠. 9차례나 국가 부도를 겪을 정도로 경제가 마비된 나라. 그런데 무엇보다 아르헨티나는 이런 모든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나날이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베팅을 하기로 한 거죠. 만약 우리가 이 베팅에서 성공한다면 남미에서 달러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고 중국의 위안화 블록 견제를 할 수 있다. 실패한다면 그냥 400억 달러 정도 날리는 거지. 즉 이게 단순히 경제 지원이 아닌 중국과의 금융 전쟁 또는 통화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이유냐? 그건 아닙니다. 질문 하나를 더 던질 타이밍이에요. 이 거래로 누가 이익을 볼까요? 당연히 아르헨티나는 이득이겠죠? 하지만 미국 안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을까? 자, 아르헨티나에도 월가의 펀드들이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도 노출도가 높았던 대표적인 펀드 두 곳이 바로 로버트 시트론의 디스커버리 캐피탈 그리고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이 두 곳이에요. 그런데 이 조지 소로스라는 이름 갑자기 낯익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현 재무장관인 스캇 베센트가 이 사람 밑에서 일했어요. 흥미롭게도 이 로버트 시트론, 조지 소로스 둘 다 스캇 베센트와 같은 투자 네트워크 출신이에요. 과거 동료들이 대규모로 아르헨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현 상황. 미 재무장관은 그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는 기금을 발견한 거죠. 미국의 월가는 세계 모든 곳에 투자를 해요. 파산 직전인 아르헨티나도 당연히 그 투자 대상지 중 하나였어요. 왜? 파산할 확률은 높지만 그만큼 그 위험도에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국채 등급은 Distressed Debt, 부실채권입니다. 시장에서는 회수 확률이 거의 없는 빚으로 취급을 받아요. 액면가 1달러짜리 채권을 25센트에 살 수 있어요. 10년 뒤에 1달러를 줄 거라고 약속할 테니까 지금 25센트, 4분의 1 가격만 내줘. 그러면 10년 수익률이 몇 퍼센트? 25센트가 1달러가 돼요. 즉 4배가 됩니다. 300% 상승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월가가 베팅을 한 거야. 밀레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효율화시키고 많은 부분에서 긴축, 비용 절감을 이뤄서 경제가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채권 가격도 분명히 오를 거야.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어요. 페소는 폭락했고 채권 가치는 30% 이상 하락했어요. 파생 상품까지 고려하면 정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내 친한 친구가 중요한 직책에 앉아있네.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네. 그리고 아주 절묘한 시점에 갑자기 미국 재무부가 천사처럼 내려와서 이 고통받는 월가의 무고하고 상처받은 펀드들한테 구제책을 주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정부 지원일까요? 아니면 월가에 대한 일종의 구제금융일까요? 결국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재무부는 이건 손실은 아니고 납세자에겐 아무런 피해가 없다. 우리 반드시 이득 볼 거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좀 다르죠. 재무부의 회계에는 솔직히 말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기록될 겁니다. 그 적자를 메우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또 국채를 찍어내야 돼요. 즉 이미 빚더미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미국 정부가 새로운 빚을 지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트럼프도 조건을 내걸긴 했어요. 나는 밀레이를 지지한다. 그의 철학은 옳고 우리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세력과도 매우 유사하다. 그는 이길 수도 있고 뭐 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가 이길 것 같다. 그런데 만약 그가 이기면 우리는 아르헨티나를 계속 지지할 거지만 만약 진다면 미국은 철수할 거다. 일종의 최후 통첩이 날리는 거죠. 즉 이번 구제는 경제적인 결정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거래이기도 한 거예요. 미국의 자금줄은 밀레이 존속 여부의 조건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친미 정권만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미에다가 던진 겁니다.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죠. 이미 브라질, 콜롬비아, 이집트, 케냐 등이 거론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인프라 대출을 받았고 부채 부담이 크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에 좀 시달리고 있는 그런 국가들. 요약하자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금융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최선의 방어는 공격을 실행한 거죠. 금으로 담보된 위안화 블록, 미국채로 담보된 달러 블록,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그 첫 번째 전장이 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또 다른 진실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이미 미국은 재정적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달러의 글로벌 지위 수호라는 명분으로 포장해도 이 조치의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친미 정권의 영향력 강화, 중국의 영향력 약화, 여기에 더해서 월가 채권자들의 구제. 이런 국가의 부채 남용, 리스키한 국제 정책 속에서도 권력자들 그리고 부자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까지고 리스크 제로의 하이 리턴을 누릴 거고 그 손해는 누가 갚는다? 언제나 힘없는 자들이 지불합니다. 오늘 영상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는 걸로 마칠게요. 1971년 미국 대통령으로 역임했던 지미 카터입니다. 이분이요, 땅콩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자기 가족 소유의 땅콩 농장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한번 볼까요?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자신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게 맞고 사람들은 점점 지독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가끔은 네 노력이 부족한 거고 네 능력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 말씀은 조금 무시하시고 가끔은 세상 탓도 좀 하고 사회 탓도 좀 하세요. 분노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